네, 일요일 이제 4부 시간이 됐습니다. 이 4부에는 아주 특별한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인데요.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러워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또 이 삶이 풍부해질까 싶은데 그래도 대신 저는 이충훈 아나운서를 통해서 잘 전수받겠습니다. 네, 제가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보통 우리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이 경제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또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외교도 실용적이고 경제도 실용적인 게 다 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부터 굿모닝 인문학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정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와 방송하는 건 처음이시죠? 예. 많이 떨리실 텐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예,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중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 그리고 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중국과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한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개발과 산업발전 수요,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시장 진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1960년대부터 무역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이 중국과 미국이 1979년에 수교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1972년 9월 29일에 국교를 정상화했고 현재도 경제협력만큼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베이징에서 석사과정 다닐 때 중일관계의 특성을 정냉경열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계셔요. 정냉경열? 예. 정치외교는 과거사 문제와 양국과의 의견이 갈리는 조도 문제라든가 그런 이슈들 때문에 관계가 냉각될 때가 있지만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교류와 협력 오늘날까지도 양국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에 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중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는 1952년에 양국 간의 1차 민간 무역협정 체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953년과 1955년, 1958년에 세 차례의 무역협정을 추가로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1962년 11월 9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랴오청주와 일본의 다카사키 다스노스케 이 두 사람 간의 중일 종합 무역에 대한 각서, 이른바 LT 각서를 교환하면서 무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64년에 중국과 일본이 연락사무소 개설하고 또 양국과의 무역액이 197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970년에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액을 살펴보면 8억 2,3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 해의 1970년에 중국의 전체 무역액의 19.2% 정도죠. 거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역이 또 활발해지고 또 양국 간의 무역과 경제협력 수요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일본이 1972년 9월 29일에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예전에 중일 전쟁도 있었고 청일 전쟁이 있었죠. 그런 어떤 앙금들이 이런 국교 정상화로 인해서 조금은 좀 사그러드는 그런 계기를 좀 맞이했었을 것 같은데요.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 추동 요인과 또 중일 무역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나라가 국교 정상화하고 나서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을 비롯한 공산당의 실용적 성향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의 주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잘 아시는 개혁개방 그리고 또 중국 국내 경제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죠. 일본은 1979년부터 중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게 엔화 차관과 무상자금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전문가 파견, 연수생 파견, 기자 제공여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 일본의 유명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재까지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가격이 일본에 비해 저렴하고 다양한 완제품 그리고 히토리를 비롯한 원재료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고 일본은 각종 소재와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재와 장비 그리고 자동차 제지 종이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의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양국 간의 무역은 3,01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7조 원이 좀 넘는 규모인데 예. 이때 이미 11년 전에 양국간의 무역액이 3천억 달러를 돌파를 하죠. 그렇군요. 일본 재무성의 무역 통계를 보면 일본의 전체 무역액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는 20.5%, 2011년 20.6%, 2013년 20.1%, 2015년 21.6%를 기록을 합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있었지만은 양국 간의 무역액이 다시 증가하게 되죠. 예. 중국 세관의 통계를 보면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액은 2019년에 3,146억 달러,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네네. 2020년에는 3,175억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5조 원이 좀 넘는 규모를 네.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0.8% 증가한 그렇군요. 수준입니다. 오, 네. 같은 해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이 1,748억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1조 원이 좀 넘는 규모인데요. 네네. 이렇게 일본의 2020년 대중국 수출액이 늘어나게 된 건 일본의 자동차, 플라스틱, 비철금속 그리고 제지와 종이 제품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었고요. 2019년에 비해서 1.8% 증가한 그런 수준입니다. 네네. 사실 2020년에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규모의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그렇죠. 발생하면서 1분기에는 중국과 일본 모두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네. 2분기 이후에 중국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일본의 대중국 무역도 다시 활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회복이 된 거죠. 예. 네. 2021년 상반기를 살펴보면 일본 재무성의 일본 대무역 통계를 보니까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이 8억 6,045만 원, 달러로 하면 780만 4,896달러인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자동차 그리고 또 컴퓨터 부품과 반도체 제조 설비가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되면서 네네. 2020년 상반기에 비해서 27% 증가한 금액이고 네네. 또 1979년 이래 6개월 단위, 반년 단위로는 최대 무역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기간에 더욱더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 거래량이 아주 활발해졌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팬데믹 시대 이 중일 경제 협력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도 그 부분도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중일 간의 경제 협력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 산업 협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 1,700여 개가 철수를 신청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중 다수는 중국의 낮은 임금 수준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소기업들이었고요. 네. 중국 소비자들과 중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일본 유명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스마트폰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생산하는 TDK 이 업체 같은 경우 TDK가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고요. 스마트폰용 전자부품이 주요 업종인 무라타 제작소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 매출이 52.8%까지 나옵니다. 절반 이상. 네. 예. 그리고 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일본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2020년 8월에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가 이 베이징시의 따신구에다가 중일 국제협력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네. 이 산업단지에는 인공지능과 재료과학, 첨단공업기술, 에너지응용, 생화학 엔지니어링 이 5개 분야가 중심입니다. 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운영과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일본의 이토 추대단, 오릭스가 협력을 하기로 했고 네네. 구체적인 프로젝트 협력과 관련해서는 마쓰시다 전기와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과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산업과 기술에 있어서의 이 혁신을 위해서 중일 간의 이 그런 혁신 기금을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게 네네. 중일 산업 이노베이션 발전 기금입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된 금액이 20억
위안이고요. 그리고 네. 베이징시 기금과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조정기금, 베이징시 따신구 정부의 기금도 이제 출자가 되면서 네네. 중일 국제협력 산업단지 건설과 운영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발게이아 베이징시 정부는 이 일본의 수소 산업의 기술력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따신구의 국제 수소 에너지 시범구를 건설을 해서 이 수소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테스트, 네네. 생산, 또 생활에서 응용 모두 진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발게이아 베이징시 정부는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이 국제 수소 에너지 시범구 1기에는 매일 3.6톤의 수소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충전 설비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수소 에너지 시범구가 중국과 일본이 수소 산업과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이 구체화되는 공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에 이 중국 서남부의 이 쓰촨성에 또 굉장히 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청두. 네. 여기가 쓰촨성의 경제산업 중심지인데요. 청두 유명하죠. 예. 이 청두의 이 가오신치, 이 가오신구에서 또 중일 간의 이제 도시 건설과 서비스업, 현대 서비스업 개방협력 시범 프로젝트 협력 추진 소개와 관련된 서명 활동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 오프라인 활동과 참석자들의 비대면 온라인 참여를 병행한 행사였는데 이 행사에서 중국과 일본은 청두에서 교통과 의료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추진을 하기로 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나온 업체들 보면 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중공업 오릭스 그리고 미쓰비시 UFJ 은행, 스미토모 상사가 있고요. 예. 이제 정부 조직들, 정부 기관들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인 제트로라든가 또 주중 일본 대사관, 일본 중화총상회 또 일본의 또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교토대학도 대표가 참석을 하고 네네. 일본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오사카부 아이치현 지방정부 대표 참석을 했고요. 네. 이제 중국에서는 이 중앙정부의 경제와 비즈니스 담당 부처인 상무부 또 그 대표가 참석을 했고 또 주일 중국 대사관 대표와 또 중국과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련 단체인 일중경제협회 또 일중투자촉진기구의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일본 쪽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중일 디지털 저탄소 도시 과학기술협력센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고 네네. 또 일본의 아동복 제조업체인 미키하우스의 중국 본부 그리고 네. 국제 애니메이션 연구원 등을 비롯한 이 15개 사업 투자 총액 204억 5천만 원,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362조가 좀 넘는 규모의 그런 협력 사업들에 대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청두에서의 중일 간의 도시건설 산업 협력 사례는 앞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도시건설과 산업협력을 패키지로 추진하려고 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네네. 이 수소차에 강점이 있는 도요타가 앞에 말씀드렸던 수소승용차 미라이 그리고 또 수소버스 코스타를 대량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2019년 2월에 중국의 친환경차 정책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려고 상하이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상하이시의 친환경차 정책 담당하는 분이 중국의 수소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해야 할 업체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일본의 도요타를 언급했던 기업이 납니다. 이 도요타는 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소비자들에게 자사 수소 자동차의 강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네. 자사의 수소승용차 수소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일 경제 협력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뭐 공업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액수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러한 중일 경제 협력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을 끝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은 팬데믹 시대에도 무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베이징 청두 등의 대도시에서의 새로운 산업의 육성 그리고 기술혁신 협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서 인공지능과 그리고 자율주행차,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또 그런 새로운 산업들의 육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 이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될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산업협력의 전개를 관찰하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기술 제품에 대한 비교 우위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은 또 일본이 수소경제 관련 산업과 또 각종 소재 부품 장비에서 대중국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도 이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과 제품, 또 디자인의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많아진다면 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앞으로 또 용이하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또 이제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청두에서의 중일 간의 이 도시개발과 산업협력 패키지 그런 협력과 같은 그런 이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네. 결국엔 한국과 중국의 역량 있는 기업들이 또 최근에 신도시 건설과 산업협력 수요가 많은 중국의 비수도권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새로운 도시 건설과 산업협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중일 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소경제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한국과 중국 간에도 한번 이 중국의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을 정해서 해보는 방안도 네네. 검토하고 추진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 일본 경제교류와 팬데믹 시대의 중일 경제협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조정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